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좀 주도주가 사라지는 모습, 즉 어. 2차 전지가 쭉쭉 오르다가 잠깐 조정 구간에 들어가니까 다시금 주식 어떻게 해요? 막 지금 할 때가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맘쯤이면 항상 또 막 경제 이야기, 뭐 금리가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주시는데요. 먼저 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바텀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향하고 있고요. 또 제가 투자를 처음 공부할 때부터도 가치 투자에 또 퀀트 투자를 섞어가면서 또 모멘텀 투자를 섞어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 베이스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바텀업 투자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바텀업 투자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주식 시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나 뭐 시장이 앞으로 주가가 시장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한 가지는 좀 올해는 주식시장이 초반에 조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2차 전지라는 주도 업종을 비롯해서 함께 오른 기업들이 이제 많이 보였는데요. 경험적으로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만 투자자분들마다 좀 이 유리한 기간이 있고 불리한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4월, 5월, 6월 이쯤이 투자하기 좀 불리한 그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전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처음에 이 기업들을 전망할 때는 보통은 무조건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다가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좋지 못하더라. 그러면 실망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 시기가 특히 4, 5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4, 5월은 조금 쉬엄쉬엄 이 기업 분석과 종목 발굴을 진행하는 편이고요. 또 투자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4월, 5월 그리고 이제 길면 6월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에 조금 성과가 안 좋으시거나 투자할 만한 종목이 좀 잘 안 보인다고 하셔도 너무 조급하게 매수하지 마시라. 자꾸만 내가 주식을 꼭 100%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4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2개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면 나머지 2개 종목을 억지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을 50%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현금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투자할 종목이 많이 보이면 현금 비중을 줄이는 것이고 투자할 종목이 잘 안 보이는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 촬영을 하고 있는 요 시기 즈음이 자연스럽게 기존 종목을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이 높아졌다가 다시금 또 여름으로 갈수록 새로운 종목을 찾으면서 비중이 줄어드는 시기다.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기다라는 점을 좀 함께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네. 만약에 여기서 네. 그 작년과 같이 네. 한 번 더 심각한 폭락이 오거나 네.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측하거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처음 투자를 하실 때 보통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끌어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시장의 폭락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혹여나 폭락이 오게 되면 그때 좀 자금을 더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그 전까지는 뚜렷하게 뭐 고민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시장이 다소 조금 꼭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도 좋은 종목이 4개가 보이면 저는 100% 모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서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또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매크로 전문가도 아니거니와 매크로 지식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코멘트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예, 투자를 예. 하시는 거군요. 예, 실적도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매 분기마다 모든 종목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가 지금 현재 2,380개 정도가 됩니다. 이들 상장사를 모두 다 볼 수는 없고요. 이들 상장사 중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을 대략 한 250개에서 300개 기업들을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검토합니다. 그러면은 매 분기마다 300개 기업을 계속 검토하면 자료가 계속 쌓이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300개 기업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면 좀 잠시 좀 땀내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칼국수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칼국수집이 진짜 맛있는 집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집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집일 것이다. 한 3등 안에는 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또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것이 전국에 칼국수집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맛집이 정말 많은 겁니다. 칼국수 종류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 많은 칼국수집을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생각했던 그 집이 3등 안에 들 식당이라고 생각했는데 10등 안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언가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이요, 실제로 심리학책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종목은 항상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종목을 여러 개를 함께 비교하면서 보셔야지 진짜로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1차 약식으로 약 300개 기업을 살펴보고 이 중에 약 50개에서 70개 정도 기업을 걸러서 이들 기업을 또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 10개를 정말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또 더 좋은 기업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그런 장점, 또 생각보다 안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아나가게 되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난히 이 매 분기마다 기업들을 검토하게 되면 비슷한 기업들이 묶여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유난히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좋아. 그럼 부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다음 분기에는 뭐 철강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금은 좀 자동차 부품 업종이 유리하겠구나. 뭐 다음 분기에는 뭐 철강 업종이 유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탑다운 전략을 함께 세울 수가 있고요. 또 비슷한 기업들 안에서도 또 우열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비록 300개의 기업을 모두 다 살펴보시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10개 정도는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 3개 종목을 사고 싶다고 하면 10개에서 15개는 비교를 하시는 게 맞다. 사실 많은 투자자께서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시고 또 전업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예. 계절적 시기적 요인 때문에 예. 한 6월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예. 기업 분석하고 예,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그런 거 집중 분석 예. 해보다가 네. 그 이후에 뭐 주식 초보자일수록 그런 네. 방식으로 좀 분석을 했다가 네. 이제 여름 이후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네, 꼭 보통 매수 시기는 정해놓지는 않고요. 네. 뭐 만약에 내일 당장 이 종목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저는 내일 하면 또. 당장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하나 기업을 살펴보는 과정을 제가 또 블로그에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 블로그 오셔서 이 글들을 쭉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 블로그 링크는 제가 첫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현명한 반도체 투자 책을 쓰셔서 예. 한번 반도체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예, 반도체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간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네. 이게 무역 수지도 그렇고 실적은 매우 네. 안 좋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 무역 수지 이야기가 참 많죠. 우리나라 이 수출의 20% 내외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데 항상 내리락일 때 특히 이 저점 끝까지 내려와 있을 때 나오는 기사가 항상 비슷합니다. 요 무역 수지 적자도 그렇고요. 반도체 업황 안 좋다. 뭐 삼성하이닉스 위기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항상 매 거의 3, 4년마다 주기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이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지난 25년 동안 공식적으로 감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감산만 했었는데 올해는 드디어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을 인정하면서 인위적 감산을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하면서 오히려 이 과거의 이 하강 사이클보다 그렇게까지 안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무역 수지 적자도 그렇고 반도체 계속 판매 부진도 그렇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락 사이클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이 안 좋은 구간이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안 좋은 구간이 보통은 어떻게 변해갔는가? 즉, 이 안 좋은 구간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비슷한 어느 정도의 이 패턴을 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언제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요. 제가 이미 작년 9월에 글을 썼었습니다. 조만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고 그 어닝 쇼크가 아주 상당한 규모일 것이다. 어닝 쇼크는요. 증권가에서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아주 안 나와서 커다란 투자자들이 쇼크를 먹는 것. 이걸 이제 어닝 쇼크라고 부르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글을 썼냐면 대규모 어닝
어닝 쇼크가 곧 나올 것이고 그 어닝 쇼크가 발표되면 바로 주가는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도 항상 그래 왔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어떠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과거의 패턴이 어느 정도 반복될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실적의 감소가 본격화되는 구간으로 들어서면 주가는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반드시 매수를 끝내놔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출연했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채널들 출연하면서도 계속해서 또 제 블로그에서도 삼성전자 작년 초중반부터 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하셔야 된다. 그게 삼성전자를 이 사이클 저점에서 가장 최저 가격에 최저점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적 감소가 이루어진 그 시점부터 주가의 반등이 이제 본격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구간인데 이러한 구간이 이미 모두 다 작년 내내 계속해서 선반영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얼추 11에서 12개월을 선반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11.2에서 11.3개월을 선반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적이 지금 하락한다는 뜻은 주가가 얼추 11개월 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11개월 뒤에 이들 기업의 실적은 어떨 것 같아를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실적이 안 좋다라는 부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전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대규모 어닝 쇼크가 나오거나 생각보다 이 실적 하락이 가파라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까지도 가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지금 반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11개월 뒤에는 어떨 것인데 11개월 뒤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증권사 리포트만 봐도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 올 것이다, 내년 초에 올 것이다, 뭐 내년 하반기 올 것이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누가 맞출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개선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 미리 앞서서 개선의 방향으로 즉 점진적으로 큰 빅사이클이 올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반등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점을 높여가다 보니까 지금 사도 돼요? 맞아요. 이제 아직도 이제 상승 사이클 올 거면 2년 목표로 2배 계약 가능한가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투자자분들이면 앞으로 2년 묵혀두시면 다음번 상승 사이클까지 누릴 수 있을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보통 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경우에는 2년 묵혀두세요 말씀드리잖아요. 못하죠. 그러면은 이 오르다가 스물스물 반등이 나오다가 이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이클 산업 많지 않습니까? 화학, 철강, 뭐 세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락이 온 뒤에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올 텐데 중간 횡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횡보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드시 반등을 하다가 휘청이다가 이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고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과거에 최소한 한 번은 휘청이었던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점점점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해도 조금씩 오르지만 올해 한 중반 하반기쯤 지나가면서 한번 크게 휘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휘청할 때 보통 다 팔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걸 못 버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유튜브 채널에서 이 답변을 드릴 때는 조금 답변이 달라요. 제가 아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계속 사 모으세요. 휘청이면 더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이렇게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반등이 스물스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당장 사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좀 단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한번 휘청일 가능성을 좀 고려하시면서 그때 휘청이면 좀 그때 크게 사세요. 그때 휘청일 때 보통 어디까지 하락하냐면 얼마 전 삼성전자의 최저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점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수하시는 것이 이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사시는 두 번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적은 규모의 금액 그리고 약간 좀 짧은 시야로 우선은 투자하시다가 한번 크게 떨어지면 그때 한번 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요 예. 만약에 진짜 2년을 내가 네. 버틸 수 있다 계속 네. 분할 매수로 갈 수 있다 하면 네. 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지금 현재랑 정확히 똑같은 시점에 즉 2009년 중반부터 계속해서 이 같은 시기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고 스물스물 반등하고 실적은 계속 악화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사면 2년 내에 충분히 몇만큼의 수익률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계속해서 썼었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댓글이 한 개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영상 조회수 맞아요. 낮게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말씀드리길 얼추 메모리 반도체는 이 실적 다음번 이 빅사이클이 왔을 때 실적이 어디까지 튈지와 상관없이 얼추 주가가 한 2배까지 오르는 특징이 있다. 저점에서 분할 매수했을 때 대비.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얼추 한 8, 90%의 수익률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요. 예, 실제로 제가 2019년에 매수했을 때 또 이 매수 금액이 얼추 한 85%쯤 이제 올라갔을 때 와. 글을 하나를 썼습니다. 사이클 산업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라는 글을 썼더니 유명한 유튜버들께서 제 글을 이제 인용하셔서 제 블로그 글이 굉장히 한때 인기가 많아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항상 주시는 이 비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뭐 시총이 뭐 3, 400조인데 그러면은 시총이 800조 간다고? 야, 무슨 시총이 800조야 말도 안 되라고 그러네요. 말씀하시는데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삼성전자가 시총이 300조가 가능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총을 우리가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 애플 시총 2000조, 삼성 시총 800조 못 갈 이유가 전혀 없고 저희가 굳이 꼭 그걸 비교해야 될 이유도 없거니와 막상 가서 삼성전자가 딱 800조라는 시총이 찍히면 그때 가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네네. 그 매크로를 안 보신다고 했는데 예. 그 혹시 막 그 네. 뭐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예, 뭐 예.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예, 맞습니다. 뭐 미국에다가 뭐 네. 그 재무 이런 것도 다 보고해야 되고 네. 이런 악재들은 네. 그런 과거의 패턴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변수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변수라는 것이 저희도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변수가 있고 다소 미약한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통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의 이 규모를 그리고 이익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거 역사상 항상 공급이 메이저 변수였습니다. 수요가 살아나라는 것보다도 공급 제어가 이루어지면 보통은 상승 사이클로 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왔고 이 공급이라는 변수가 실제로 전체 한 100가지 변수가 있다면 한 70, 80 정도를 차지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미중 패권 전쟁도 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메모리 반도체 이 산업의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못 오게 만드는 변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상승 사이클이 오는 시기를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반도체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분명히 입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다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 중국에서 반도체 칩을 찍어내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규제를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삼성과 하이닉스는 일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드리자면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생각보다 조금 늦게 올 수 있는 한두 분기 정도 늦게 올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거나 또는 바로 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더 이상 업그레이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장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중 투자를 해야 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평택에 대규모 지금 빈 공장을 잔뜩 지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야 했던 그 반도체를 여기서 한국에서 또 이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비나 설비를 또 이중으로 투자를 하면서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주가는 아무튼 메모리 반도체 이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의 어떤 방향성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변화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시기 정도는 조금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꼭 삼성과 하이닉스에만 투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걸 기회 삼을 수 있는 기업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길 지금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의 4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요. 또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3분의 1이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 공장을 더더더 크게 키워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금까지 중국에서 만들던 건 만들고 이제 앞으로 신형 반도체 다다음번에 나올 신형 낸드 플래시는 이제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이중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분명히 수혜를 보는 기업이 생긴다. 왜? 이중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낸드 플래시 노출도가 높은 그러한 장비 설비 기업들,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테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수혜 기업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첫 번째 결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혜 기업을 찾아 나서면서 리스크를 아예 불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이렇게 좀 의견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그 SK 하이닉스는 예, 예, 예. 삼성전자랑 약간 뭐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비슷한가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3분의 1도 중국에서 만들지만 디램의 반도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디램 공장도 한국에서 또 낸드 플래시 공장도 한국에서 이중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설비 투자를 사실 삼성보다 더 급하게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삼성은 평택에 지금 이미 부지를 갖춰 놓고 건물을 계속해서 미리 지어놨기 때문에 장비만 반입하면 새로운 공장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지금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디램 공장을 뭐 낸드로 전하고 또 낸드를 갖다가 이제 옮기고 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용인에 이제 땅을 구해서 지을 수 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이닉스가 이 공장을 정말 많이 지어야 하는데 문제는 자금력이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삼성은 장기 투자하기에 유리하지만 하이닉스는 장기 투자하기에 리스크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은 영업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서 버는 현금으로 설비 투자를 모두 다 진행을 해도 현금이 남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남는다라고 표현하죠. 그에 반해서 SK하이닉스는 번 현금으로 상당한 현금을 벌어오지만 이 현금을 설비 투자에 쓰면 현금이 남는 시기도 남지 못하는 시기도 남는 시기도 부족한 시기도 이게 반복이 됩니다. 즉 현금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항상 전통적으로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삼성 대비. 그런데 이번에 설비 투자를 더 대규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차입을 끌어왔고요. 이 차입을 통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낸드 플래시 팹도 인수했지만 우리나라의 공장 증설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입금을 갚아나가야겠죠. 그러면 이자 비용도 많이 나오겠고 그리고 재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항상 제기가 될 겁니다. 만약에 다음번에 혹시나 또 불황이 오거나 혹시나 또 무언가 미중 무역 정쟁과 같은 커다란 변수가 터져서 니네 현금을 또 한 번 크게 써야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또 차입을 해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경쟁자를 할 수 있는 TSMC 말고 예. 혹시 뭐 또 좋게 보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있으실까요? 예. 보통 이제 하락 사이클이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횡보가 오다가 다음번 상승으로 갈 텐데요. 그러면 다음번 상승 사이클 때 누가 가장 많이 오를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 가장 많이 오를지 어떤 기업의 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과거에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든 기업들을 바텀업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과거에 수많은 사이클 산업들을 여러 번 투자를 해왔는데요. 다음번 뭐 화학 산업의 사이클이 오면 어떤 화학 기업이 가장 많이 오를까? 다음번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누가 많이 오를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분석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 잘 안 맞습니다. 저는 이 기업이 많이 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기업들 좋은 기업이 많이 나와요.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과거에 진행했던 수많은 스터디 모임이나 전업사무실에서의 이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논리를 갖추어서 이유를 갖춰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럼 다음번 이제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올 텐데 그때 누가 좀 많이 오를 수 있을지 어떻게 접근합니까? 저는 좀 세네 가지 기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또는 최근에 증설을 한 기업이에요. 보통 이 증설을 한 기업이 다음번 상승 사이클 때 제품을 생각보다 많이 내다 팔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종종 목격이 됩니다. 실제로 화학산업 투자할 때도 이게 주요한 아이디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낼 만큼 찍어내고 있어서 다음번 커다란 상승 사이클이 와도 물건을 더 이상 찍어내기 어려운 것이죠. 이미 공장이 꽤나 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을 수행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좋게 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하나 머티리얼스가 있겠고 또 월덱스라는 기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설 관점으로 이 좋은 기업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다음번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오면 변함없이 낸드 플래시 이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이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가 계속해서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은 공급 과잉까지 왔다고는 하지만 다시금 상승 사이클이 이루어지면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도 가장 크게 늘려야 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집중적으로 지으면 이 수요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 이게 제 두 번째 접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스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 머티리얼스, 월덱스 그리고 뭐 TCK 같은 기업들도 이 수혜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일부 동진 세미캠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 그래서 다음번 메모리 상승 사이클 때쯤이면 무언가 새로운 반도체 칩이 등장하고 무언가 여기에다 제품을 공급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상승 사이클 때 크게 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기술적인 이야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후공정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고성능의 CPU, 가장 고성능의 GPU를 만들 때 칩렛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칩렛의 수혜 범위에 있는 기업들을 한 종목만 딱 내가 골라서 사면 문제가 무엇인가면 내가 계속 기술 이슈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 기업의 자잘한 이슈를 계속 분석해야 되고 실제로 이 기업의 장비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는지 계속 팔로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한 개 기업만 매수하시는 건 전 좀 반대 비추고요. 다만 이 수혜 범위에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매수하시라. 그래서 PSK 홀딩스,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인텍플러스 이 네 개 기업이 이 수혜 범위에 있거든요. 이들 기업을 묶어서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네 개를 한 번에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이죠. 이게 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접근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하락 사이클 때마다 가장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도 여김없이 제품을 꾸준히 팔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무언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뭐 경쟁 강도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하락 사이클이 왔다가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때 유난히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일부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가가 전혀 못 오르고 바닥에서 기고 있는 기업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상장사가 130개가 넘기 때문에 반드시 몇 개 기업은 항상 상승 사이클 직전에도 관심을 못 받고 바닥에서 머물러 있는, 다른 기업들은 이미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얘는 여전히 바닥에 머물르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지금 말씀드리기엔 조금 시기상조예요. 한 상승 사이클이 뭐 올해 하반기 올지 내년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시점으로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략 한 뭐 사이맥스 아니면은 뭐 유진테크와 같은 장비 또는 장비 부품 기업들이 좀 이해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항상 꾸준하게 장비 그리고 장비 부품을 항상 매 사이클마다 꾸준하게 점점 더 많이 팔아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다음번 메모리 상승 사이클 때에도 종전 사이클보다 더 크게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주가가 가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사이맥스라는 기업은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 때도 투자를 했었고 그때 이제 대략 한 250%쯤이었나요? 수익률이 나왔을 때 블로그에 또 한번 공유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이번에도 또 관심이 없어서 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또 유튜브 영상 나가면 이 종목이 관심을 받아서 다음 상승 사이클 전에 좀 미리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쯤 가서 제가 블로그에서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블로그에 남기세요? 예, 항상 남기고요. 네, 항상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가 정말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올리는 내용들이고요. 제 블로그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 아시겠지만 이 제가 분석하는 내용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실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제가 다 정말 바가지로 퍼드리듯이 퍼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좀 자주 구경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료입니다. 돈 내고 보는 거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창 끄셔도 되고요. 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2차전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2차전지 좀 들어가기 전에 반도체와 2차전지 말고 혹시 또 관심 있는 게 있으실까요? 예, 요즘에 사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종목, 다른 업종 당연히 항상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고요. 사실 지금 이미 올해 초부터 보유해왔던 종목으로는 오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다만 이 종목을 지금 와서 좋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주가가 스물스물 올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사이클 기업들을 항상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뭐 내년에 오든 올해 하반기에 오든 언젠가 올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사이클이 올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두 개 업종을 먼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사이클이 올 수 있는 업종으로는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이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지난 6년 동안 무관심 속에 묻혀 있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섹터인데
이 섹터가 지금 왜 중요한가면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그렇게까지 투자 매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대규모로 공장을 지으면서 증설을 해요.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6년, 17년에 대규모 증설을 했었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또 한 번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공장 증설을 하면 당연히 장비를 많이 사갈 수밖에 없고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은 바로 이처럼 6년, 7년에 한 번씩 장비를 몰아서 많이 파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있던 그러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이요. 이들 장비 기업들을 전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은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특화돼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2017년에 설비 투자를 딱 끝내고 더 이상 설비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 투자만 했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의 밥줄이 몇 년 동안 끊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다시금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이중적인 기업이고요. 그에 반해서 ICD라는 기업은 삼성, LG, 중국 가리지 않고 모든 디스플레이 기업들한테 장비를 고루고루 팝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실적의 변동이 아주 크게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 좀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또 많은 투자자께서 좋아하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올 하반기부터 LG와 삼성이 모두 다 투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CD도 수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2016년, 17년 이때 제가 16년에 이 주력 종목이 디스플레이 장비주였거든요.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정말 엄청나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장비주들이 한순간에 막 2배, 3배씩 오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에 비해서 설비 투자 규모가 대략 아무리 좀 좋게 봐야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비 기업들이 지난번처럼 아주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다만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한 두 자릿수 중반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내일 덥석 내서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들 기업의 주가가 좀 내려앉으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삼성 디스플레이 증설 이슈가 계속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왜 다시 증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올레드 디스플레이 시장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연간 5, 6% 정도 되는데요.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7년에 워낙 대규모 증설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공급을 너무 많이 늘린 거죠. 그래서 이거 완전 공급 과잉 아니냐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때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의 악영향이 시작돼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순환의 시기가.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그 공급을 충분히 맞추게 되었고 수요를 맞추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존의 올레드 패널은요 바로 이 스마트폰에 주로 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올레드 패널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에 쓰이는데 최근 들어서 이 사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태블릿과 노트북인 것이죠. 원래 노트북은 올레드 패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급이 다시금 부족해진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노트북과 이 태블릿이 한 번에 모두 다 올레드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일부 모델부터 천천히 바뀝니다. 실제로 올레드 노트북은 2019년부터 나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 종이 점점점 다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이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번처럼 급하게 증설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적당히 증설하자.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메이저 고객사인 애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태블릿에 그리고 이제 맥북까지도 올레드를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차량용 올레드 패널까지도 또 계속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올해 하반기에 좀 공부하실 만한 산업으로 개인적으로 좀 화학 산업을 공부해 보시라라고 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도 사이클이죠. 근데 지난 하락 사이클이 꽤나 이루어져 왔고 보통 하락 사이클이 점점점 심화되는 시기는 내가 덥석 매수할 시기가 아니라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공부하는 시기. 그래서 지금 화학 산업을 좀 공부해 두시면 내년부터 이 좀 화학 기업들의 차별화가 일부 화학 기업들의 상승 사이클의 이 가능성이 점점점 점쳐지고 있는데 그 수혜를 누리실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산업을 또 좋아하냐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된 산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많은 산업들의 실적이 지금 악화 분위기를 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화장품 섹터가 지난 7년 동안 완전 암흑기였습니다. 실적이 너무 아름답게 썰매장처럼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 하락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항상 기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화장품 말씀을 드리면 무슨 화장품이야? 관심도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계속 안 좋아진 이유는 그동안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많이 팔 수 있어 계속해서 중국향으로 화장품을 늘렸는데 문제는 중국이 생각보다 화장품을 너무나 빠르게 잘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중국에 이 중저가 화장품을 밀었거든요. 그것도 오프라인 로드샵에서 길거리에 있는 이 샵에서 판매를 밀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로드샵과 중저가 화장품 경쟁이 아주 치열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완전히 거의 진짜 망하다시피 악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눈독을 들이는 것은 이제는 중국을 접어가는 분위기. 이게 이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장품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2010년대 초반 투자했었던 음식료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수출을 확대했던 건 좋았는데 이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악재가 되면서 식료품 기업들의 이 밸류에이션이 기본 PR 25대에서 10대까지 낮아진 것이죠. 지금 화장품도 이러한 모양새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들이 누구인가? 지금 중국인 방문객 늘어나요. 이걸 바라보는 기업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미국, 일본, 동남아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기업들이 되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처럼 미국과 동남아 비중을 늘려나가는 화장품 기업도 좀 관심을 가지실 시기다라는 점을 좀 얼마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실제로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스물스물 계속해서 오르는 모양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도 좀 하나의 관심사로 좀 항상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예요?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이 주식을 제가 보유할 목적으로 분석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분석을 거치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최근에 미국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기업 중 하나는 클리오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고도 또 찾아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또 아직 주가가 오르지 못했거나 화장품 기업들이 생각보다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야 쟤네 미국에다가 내다 팔면서 실적 반등한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얼추 따라가는 모양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기업 말고도 앞으로 여러분께서 좀 이런 이 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좀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 주식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이클 주식 투자하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사실 사이클 투자가 전체 투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이클 투자를 함부로 권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은 아쉬운 점은 제가 사이클 투자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 사이클 업종이 너무 악화돼서 이제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제 권장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항상 이때 말씀드리면 보통 유튜브 기준으로 댓글이 뭐 100개가 달렸다면 50개가 악플입니다. 그러면 보통 저는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제로 좀 아쉽죠. 저는 정말 어떠한 투자에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목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내치시는 모습이 좀 많이 아쉬워서 오히려 저는 사이클 산업 투자를 좋아하지만 사실 정말 제가 신뢰하는 채널이 아니면 또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반대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이클 산업은 완전히 반대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반대로 접근하면 또 망하는 사이클 산업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겁니다. 대표적으로 조선과 해운이 이들 산업의 특징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산업은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 먹히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다 망합니다. 안 먹힙니다. 그래서 아예 다르게 공부를 즉 섹터별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기업별로 따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선은 사이클은 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예. 요즘 뭐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나도 핫한 네. 2차 전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제 이 보유 종목 중 하나였던 2차 전지 기업 하나를 이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DNT라고 예전에 글을 썼던 기업인데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2차 전지라서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2차 전지라서 뭔가 좋거나 안 좋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보통은 시장이 한번 좀 지수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금 지수가 오를 때는 주도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목격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확률적인 접근을 했을 때 아무래도 다음번에 오를 때 꼭 2차 전지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 에코프로 BM이 또 한 번 오르리란 보장은 없다. 그래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못 오를 수도 있다는 관점을 항상 가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단연 에코프로 그룹이 1위입니다. 종목 1위인데요. 에코프로 특히 어떤 질문을 주시는가 하면 지금 사도 되는지 이거 밸류에이션이 비싼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기업을 내가 분석해 봤는데 실적 추정이 맞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마 아파트여도 이 아파트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500억, 1000억이라면 당연히 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 가치를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평가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에코프로가 나중에 크게 성장할 것이고 여러 가지 폐배터리 사업도 할 것이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적에 비해서 지금 싸 아니면 비싸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이지 폐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게 뭐 좋아서 나빠서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한다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아진 기업들은 즉 미래 실적을 모두 몽땅 땡겨와도 너무나 높아진 기업들은 특히 지금 에코프로 그룹은 2030년 실적까지 땡겨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많이 땡겨온 것인가 하면 2017년에 정말 바이오 시장의 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을 한 7, 8년 땡겨왔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많이 땡겼어요? 많이 땡겨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사실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다면 당연히 기업 분석도 의미가 없고 펀더멘탈도 그리고 무슨 뭐 폐배터리 사업을 분석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폐배터리 사업으로 앞으로 백날 성장할 수 있다더라도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싸 비싸를 평가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인데 이 싸 비싸 자체가 무의미하면 백날 사업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은 사실상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지 말란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들 기업이 안 좋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꼭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트레이딩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 팔고 하실 때는 어떠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관점이나 밸류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리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좀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한 가지가 그 네이버에 보면은 컨센서스 맞습니다. 보면은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나 이렇게 볼 때 3년 후 실적을 땡겨오면 한 퍼가 20 반절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년을 땡겨온 건가요?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6년 정도 땡겨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7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땡겨와서 지금 PR이 한 8에서 9예요. 뭐 9에서 10이에요.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2030년 갔을 때 저희가 이 상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그때 만약에 배터리 산업이 중국과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고 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까지도 지금은 에코프로 BM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이 물량을 전담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중국에 있는 소재 기업들은 중국 배터리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배터리 물량을 전담합니다. 근데 만약에 2030년쯤에는 이들 기업이 서로 교차로 경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그때 가서도 과연 펄을 막 20씩 줄 수가 있는가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PR을 땡겨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에코프로가 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때도 에코프로가 지금처럼 아주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산업이 여전히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PR이 그때도 20, 30은 적당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이 성장주 꼭 주의하실 점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전방 산업의 침투율이 한 30%쯤부터 30에서 40%쯤부터는 성장성이 둔화가 됩니다. 스마트폰 시장도요. 제가 과거 2010년대 스마트폰 부품주 투자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유명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하나의 종목을 사면 한 번에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200%가 오르고 또 바로 다음 부품주로 옮기면 또 200%가 오르고 100%가 오르고 그래서 한 해 수익률이 막 전체 평균 계좌 수익률이 3,400%씩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이 언제 끝나는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끝나면서 이들 부품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30%에서 40%가 되면 점점점 성장하는 속도가 점점 둔화가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주가는 본격적으로 꺾이는 것이죠. 즉 왜? 펄을 낮게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코프로 PR 25 아니야. 이제는 12, 15 정도면 적당이라고 디밸류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미리 좀 어느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30년 기준으로 퍼가 8에서 9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8, 9면 싼 거지.
그런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2030년 실적 기준인데 그렇죠. 2030년 실적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맞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밸류 반영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한때 과거에 투자 많이 했던 종목들이고 정말 사랑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의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예, 그게 예. 이제 그 예. 대표님의 적정 밸류에이션 범위 예. 안에 들어오면 예, 다시 예. 매수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정말 어떠한 이 뭐 예상치 못한 일로 주가가 뭐 5분의 1 토막이 나서 4분의 1 토막이 나서 뭐 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 기준에서 싸다고 생각하면 독성 매수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유럽은 이제 30%로 갑니다. 유럽은 이제 배터리가 점점점 둔화로 갈 것이겠죠. 하지만 미국, 우리나라는 아직 10%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성장할 수 있는 이 시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은 2차전지 투자할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굳이 꼭 밸류가 높은 기업에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 소재, 장비를 좀 다 통틀어서 예. 디인티 같은 경우가 장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장비고요. 저 개인적으로 디인테는 한번 글 좀 아주 장문에 자세한 글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글인데요. 이 레이저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는 영역에 있어서 수혜를 봤던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은 이러한 기술 변화 수혜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가 반영도 꽤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2차전지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동안 숫자가 너무 안 좋았어서 무언가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와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2차전지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첨보라는 기업에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100% 수익을 얻고 매도한 뒤에 또 한 번 100%가 올라서 많은 이 구독자분들께서 일찍 팔았냐 아쉬움을 달래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막 한순간에 2배, 3배씩 막 올라가면서 치고 올랐다 갔던 기업이지만 근래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이 쭉쭉 오르는데 혼자 못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특히 에코프로부터 2020년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특히 그 첨보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못 오르는 2차전지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기업들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빠져나갈 때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은 물이 빠져나갈 때여서 관심을 못 받았지만 다시금 들어올 때가 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밸류가 싸고요. 그러면 2차전지건 굳이 다른 산업이건 가리지 않고 밸류가 싸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회가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논리 있잖아요. 가는 주식이 가고 안 되는 주식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에코프로랑 다른 기업이랑 이렇게 2차전지 갈라가지고 그래도 대장을 사고 그래도 주도주를 사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잘못됐고요. 제가 첨보 과거에 투자 수익이 날 때도 대장주는 에코프로 BM과 첨보였습니다. 근데 대장주 지금 첨보가 대장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그 대장이 이 마치 엄석대처럼 일그러진 영웅처럼 다음엔 대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요 2020년 그리고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안 갖고 있으면 이거는 뭐 거의 뭐 대화에도 못 끼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바뀌었다라는 상상을 항상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대장일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대장이 꼭 그때 대장이 아닐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지금 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서 이 대장이 아니야. 얘는 완전 이제 끝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막 떨어지기만 해. 라는 상상을 자꾸만 하셔야지 내가 하나의 종목에만 자꾸만 관심을 갖는 이 오류를 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친밀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오른 주식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대장주가 진짜 항상 평생 대장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왕이면 주식 심리학 책도 좋은 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면 주도주가 반복되지 않고 2차전지 한번 왔으니까 다음번에 바뀐다고 했을 때 주도 섹터는 좀 뭐 이렇게 뭐 후보 순위가 있을까요? 주도 섹터는요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한 2, 3년 내에 주도 섹터로 다시금 올 수 있는 업종으로 당연히 반도체가 있겠지만 과연 그 전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시장이 크게 오르는 이 시기에는 주도 업종이 한 3개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거에 뭐 차화정이 그랬고 전차가 그랬고 항상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화학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혹시나 반등하게 되면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영역
있거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메이저 가장 1등 주도 업종이 되진 못해도 한 3등, 4등 정도의 주도 업종을 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주도 사이클 투자의 가장 최대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상승 사이클이 언제 올지 정확한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도 업종이 어느 시기에 갑자기 나타날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제가 계속해서 주도 업종이 누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글을 많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오시면 앞으로 추후 팔로우업을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한 1억 정도 여유 네.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네. 투자를 하시겠나요? 아, 1억이요. 네.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왜 어렵냐면 답변은 정말 쉽거든요. 사실 제 기준에서.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투자자분들마다 성향과 투자 방식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앞에 2억짜리 벤틀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억짜리 벤틀리를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벤틀리가 2억밖에 아니라고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2억도 비싸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벤틀리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맞네요. 그냥 뭐 정말 벤틀리를 사랑해서 그냥 바로 사실 수도 있고요. 다 다르죠. 네. 똑같은 주식 하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스타벅스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이 커피 한 잔이 4,000원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좋게 보는 주식 그리고 싸다고 생각하는 이 주식도 누군가에는 좋지 않을 수 있고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항상 드리냐면 이 질문을 주시면 역질문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목표 투자 기간은 어떻게 되시고 목표 보유의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역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게 맞춤형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불가능하겠죠. 몇만 분의 분들 질문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승률이 가장 높은 투자법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바라보면서 2배 오를 종목 찾기. 3년 오른 이 투자법은요 제가 주장하는 투자법이 아니라 바로 이현 투자자문 대표 박성진 대표님께서 항상 맞아요. 누누이 말씀하시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현 투자자문의 이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보통 어떤 이 비판을 받냐면 개미는 빨리 하루로 단타로 벌어야지 빨리 트레이딩해서 벌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트레이딩이 평균 수익률이 가장 낮은 방법 투자 기간이 너무나 짧아도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고요. 투자 기간이 너무 무리하게 길어도 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이 정기분포상에서 한 3년 2배 정도 목표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어떤 산업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반도체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 산업의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은 띄는데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끼더라도 이 시기가 소폭 딜레이 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년 정도를 고려하면 상승 사이클이 한 번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을 우선 1순위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좀 단기로 투자하고 싶어요. 한 2년, 1년 반으로 좀 짧게 가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섹터 중에서도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의 증설 이슈를 좀 어느 정도 팔로우업 하시면서 투자 기간이 짧아질수록 내가 살펴봐야 할 자료나 찾아봐야 할 자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이러한 증설 이슈를 좀 살펴보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이중적인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또 3년에 2배 이 측면으로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학산업, 화학산업도 저는 조금 3년이면 아슬아슬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자동차 부품입니다만 여기는 좀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섹터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이 이번에 되게 재밌어요.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부품주들은 박살입니다. 보통은 주도 업종이 나오면 다 함께 실적과 주가가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만도 같은 기업들의 실적만 보셔도 완전 박살이거든요. 그 말인즉 부품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새로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미국이나 이 해외로 이 진출이 확대되는 기업들이 한해서만 숫자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 투자 기한을 잡고 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웅달 책방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반가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사실 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셨고 또 관심의 댓글도 남겨주시긴 했습니다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 여러분께서 좀 마음에 드셨을지 그리고 또 얼마나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이제 뭐 무언가 내일 당장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찍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앞으로 정말 30년 동안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계속해서 벌 수 있는 투자를 추구하실 때 제가 정말 물고기를 직접 잡아드리지 못해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정말 많이 전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어드릴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꼭 배워갈 점이 하나라도 있진 않을지 좀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전략으로 좀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중반 하반 갈수록 시장이 조금 부진하거나 안 좋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오를 기업을 찾고 기업을 분석하시면 꼭 지금 당장 사진 못해도 내가 하반기라도 아니면 내년 초라도 살만한 기업을 미리 찾으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는 점을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가 투자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런 블로그입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고정 댓글 남겨주신 그 링크의 블로그로 오셔서 제게 질문 쪽지를 전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진짜 방송에서 큰 틀 정말 잘 제시해 주신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블로그도 좋고요. 또 집필하신 책, 강연 이런 걸 통해서 채워가신다면은 아마 정말 잃지 않는 투자 또 많이 버는 투자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드리고 그럼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명한 반도체 투자의 우황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